이렇게 어르신들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또 저는 광석교회 시무장로인데 이렇게 동신교회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안에 우리 어르신들 앞에 이렇게 그냥 높은데 그냥 올라가는 게 좀 그렇고 이따가 이제 궁금해하시는 그런 광고해 주신 그런 세무에 대한 말씀을 할 때에는 우리 보드 칠판이 저 위에 있기 때문에 그때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양평군 서정면 수임리라는 여기서 춘천을 가다 보면 대성리라는 곳이 있는데 그 대성리 글 건너편에 그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대성리에서 수임리에서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아버님이 그래도 아들을 하나 낳는데 그래도 서울로 올라가야지 뭔가 하지 이 시골에서 있어야 농사꾼 먹고 터더겠냐. 그래서 서울로 올라오게 됐는데 처음에 올라온 곳이 용두동 광석교회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제 이제 대성리에서 서울로 올라오면 지금 그 제기동역 앞이 성동역전입니다. 성동역전에서 내려서 제일 가까우니까 용두동에다가 이제 새 방을 얻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살게 되었죠. 거기서 이제 쭉 학교를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은 상당히 어려웠어요. 여름이 되면 청계천물이 역류가 돼가지고 밤이면 그 집안으로 그냥 물이 하수도로 거꾸로 올라와서 그거를 밤새도록 또 퍼냈던 기억도 나고 또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 이제 제기동의 그 성당에 가서 강냉이 가루 이제 그거를 또 배급을 받아다가 이제 그걸로 또 연명도 하고 나이가 이제 점점 또 이제 고등학교 이렇게 올라가게 되다 보니까 방은 한 칸이고 부모님 계시고 누님들이 또 서너 있고 그러니까 한 방에서 다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사각계짝에 사과 넣어놓은 것 마냥 돼 있고 화장실 갔다 와보면 누울 자리가 없어져 버려요. 다 메꿔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는 집에도 참 환경이 어렵고 하니까 도서관에 가서 거기 가서 자면서 공부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도서관에서 또 저를 착실하게 봤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야, 너 집에 안 가면 11시 한 50분 되면 도서관 샷다를 내리고 또 아침 한 4시 한 10분쯤 되면 샷다를 올리고 그런 일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는 도서관비를 받지 않겠다. 1년 도서관비가 한 500원 됐었는데 그래도 그것도 저한테는 우리 가정에는 상당히 큰 부담이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도서관에서 쭉 생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성년이 되어서 직장 생활을 하고 뭐 그때까지만 해도 새를 사는 거지요. 새를 사는데 제가 평생 살면서 잘한 것이 한 서너 가지 됩니다. 뭘 제일 잘했냐면 그 광석교회 옆에 살다 보니까 광석교회에 등록해서 교인 된 거 잘한 것 같고 두 번째로 제가 세무사 자격을 그때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해가지고 참 어려웠어요. 그 공부가 지금도 어렵지만 그때도 980명이 응시를 해가지고 최종 20명 합격을 했습니다. 거기에 최연소로 합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세무사 자격을 딴 것이 참 잘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 자리에 우리 아내는 없지만 또 아내 칭찬을 해야지 집안이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와 결혼한 것이 잘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하고 아내 자랑하는 것은 팔불출이라고 하는데 착해요. 제가 결혼을 하면서 결혼하는 전해에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어머니만 이제 한 분 계시는데 신혼여행을 가야 되는데 어머니를 이렇게 혼자 집에 있게 하고 둘이 신혼여행
가는 게 마음의 허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아내 될 사람한테 저기 좀 내가 어려운 얘기 좀 하겠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어머니 뭐 여행 한 번도 시켜드려 본 적도 없고 또 앞으로는 내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게 결혼을 하면 직장에서도 휴가를 한 일주일 주니까 어머니하고 같이 여행을 가는 게 어떻겠냐. 그래가지고 어머니하고 같이 신혼여행을 다녀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가에서 야, 넌 시집 잘못 갔다. 외아들에다가 홀 시어머니에다가 너 고생길이 아주 뻔해 보인다. 그래 거기 또 신혼여행까지 따라가냐. 이렇게 한 얘기도 있지만 제가 그런 건 다 보답을 했습니다. 보답했는데 그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세무사 사무실을 개업을 하고 개업을 하고서 이제 이렇게 뭐 지역의 거래처도 방문하고 이제 이러는데 또 거래처가 제가 이제 세무서 근무할 때 친구들이 춘천에 많이들 발령이 나서 걔네들이 야 한번 여기 내려와라. 내가 거래처도 좀 소개해주고 그럴 터이니까 그러면 어머니를 모시고 제가 춘천을 갔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통금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늦게 떠나면 서울에 오는 게 좀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여관에서 같이 또 1박을 하고 그 다음날 일도 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르신들 뵈니까 어머니 그 생전의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 어머님이 이제 2000년도 이렇게 새천년을 보시고 그 당시 89세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는 그 부모님이 딸들만 계속 낳다가 저를 늦게 낳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47살에 저를 낳았어요. 지금 아버지가 1906년생이시고 어머니가 1913년생이십니다. 지금 살아계시면 100세가 다 넘으신 분들이죠. 넘으신 분들이고. 그래서 제가 결혼을 해서 어머니를 이제 한 20년 이상, 25년 이렇게 모시고 함께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해인가 우리 교회에서 그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이제 교회 뭐 책을 하나 만드는데 어머니에 대한 시를 제가 하나 써서 그 책에 올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고 어머니 같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우리 광석지에 올렸던 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시를 쓰면서 이 경로대학 몇 군데에 가서 한번 그냥 이 시를 읽을 적마다 가슴이 뵈요. 왜요? 그 시골에서 너무나 어렵게 이게 살았던 것이 이제 이렇게 연상이 되고 그래서 항상 이 시만 생각을 하면 아주 그 가슴이 맵니다. 어머니에 대한 사모시. 어머니 어찌 그리 되셨소. 대농의 애동딸로 남부럽지 않게 사시다가 가난한 생원의 아내 되어 몹시도 고생했네. 노루공지만한 글 익혔다고 손 까딱 않던 아버지와 농촌 생활 하시느라 뼈골이 빠지셨네. 논밭대기 하나 없는 시골 살림, 시어머니 공양하며 8 식구 건사하니 무쇠인들 성하리요. 유난히도 추운 겨울 군불 뗄 나무 없어 어린아들과 눈길 속에 아카시아 나무 베어 얼기설기 지던 날이 엊그젠데 망구되어 방지키네. 남자보다 나무 꼴이 더 크셨던
장사 같은 어머니가 골방 신세 웬 말인가.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더니 세 자식 앞세우니 그 심정이 오죽하랴. 뒤 못 보고 행사해도 죽고 나면 못 되나니 냄새나고 더러워도 죽지 말고 오래 사소. 자식에게 추한 모습 안 보이려고 요강단지 끌어안고 넘어짐이 웬 말이며 속고쟁이 둘둘 말아 요 밑에다 감추임이 웬 말인고. 그래도 오래 사서 보고프면 볼 수 있게 오래오래 장수하소. 철없는 불효자식 응석 한번 하고 싶소. 이렇게 제가 그 시를 써서 우리 광석교회 교회에다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그 드라이브 운전하는 기사가 이제 그 택시 기사가 있었는데 자기도 아마 나하고 그 처지와 형편이 비슷했는가 봐요. 그래서 이 책을 그냥 수십 권씩 아침이면 갖고 나가서 손님들한테 우리 교회 장로님이 이렇게 어머님을 그리워하며 쓴 시입니다 하면서 줬다고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요거까지 그저 간증 또 제 소개 이런 걸 마치고요. 이제는 시간이 40분까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정말 그 생활 속에서 궁금해하시는 그러한 문제들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까 총회 얘기도 하셨는데 제가 총회에서는 그 우리 교회들에 대한 세금을 많이 세법을 개정을 했어요. 그 이제 유지돼 다니는 게 있는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재산이 합쳐서 세금을 매기면 많이 나오니까 그거를 개교회가 낼 수 있도록 이렇게 또 하기도 하고 또 그 말 많던 종교인 과세 법을 만들 때도 기재부 같이 해서 이제 종교인 과세가 이제 확정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교회들에게 세금이 면제되도록 50% 이렇게 매기는 것도 법도 만들고 몇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건 그거고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올라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세가 이제 높으시면 제일 궁금한 게 이 재산에 관한 문제예요. 많이 갖고 계신 분도 이 재산을 어떻게 해야지 될까? 또 적은 대로 이 이제 노후에 이 재산을 어떻게 자녀들한테 이것을 그 상속을 할까? 이제 이 문제를 가장 근심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셔서 이제 상담을 하시는데 내가 이제 뭐뭐뭐뭐 재산이 있다. 근데 이거를 애들한테 상속을 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상속은 사망을 해야지 상속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사망 전에 재산을 어떻게 하시고 싶다 하는 것은 증여가 됩니다. 그러니까 상속은 반드시 그 사망이 원인이 돼야지 있는 재산이 자녀들한테 넘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생전에 내가 이 재산을 어떻게 정리를 하고 싶다 하는 것은 증여나 이제 양도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내가 살았을 적에 애들한테 하려고 그러면 천상 증여라는 형식을 취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그러면 이제 또 뭘 물어보시냐면 증여가 싸요, 상속이 싸요 그러신다. 어떤 게 싸요 그러는 거예요. 어떤 거. 그런데 증여하고 상속하고 세율은 똑같습니다. 그럼 뭐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똑같은 것이 아니고 공제되는 금액이 다르다. 공제되는 금액이 증여했을 때의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공제해 주는 금액하고
다음에 이제 사망을 해서 상속으로 인해서 세금 매길 때에 공제하는 금액하고 공제하는 금액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먼저 그러면 증여부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증여. 이제 증여는 말 그대로 공짜로 주는 거예요. 이제 자녀들한테 그냥 공짜로 주는 건데. 그러면 공짜로 줄 적에 부동산, 대개 이제 주택을 준다든가 또 뭐 다른 어떤 상가나 또 임야, 농지, 하여튼 부동산을 줄 때에 어떻게 하느냐, 가격을 그걸 얼마로 치느냐. 시가입니다. 원래 시가. 증여할 적에는 그 증여가액을, 부동산 가액을 시가로 친다. 시가로. 그런데 시골에 있는 땅, 또 내가 살고 있는 주택, 이거 시가가 내가 얼마인지 어떻게 아냐? 거래가 없었는데. 아파트 같으면 동일 한 아파트에 동일 한 동에 그다음에 내가 101호면 102호가 거래가 됐다든지 하면 그 가격이 어느 정도 거래가 됐다는 얘기는 있지만 실제로 거래가 없는 그런 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과거에는 시가를 모를 때에는 그다음에 뭐 감정가액이다. 그다음에 감정가액이 없다, 감정을 안 했다, 그럴 적에는 뭐 기준시가로 한다, 이렇게 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과세관청에서 요새 과세를 하면서 기준시가로 했는데 실질거래가액하고 너무 차이가 나있다. 그러면 부동산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감정원 가격으로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증여를 하려면 아파트 같이 바로 옆 호수라든가 옆동에서 거래가 됐으면 그걸로 인용을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감정을 해서 증여를 신고하는 것이 제일 좋다. 그래서 감정을 안 하고 했다가 과세관청하고 이제 분쟁이 생겨가지고 내가 신고낸 것은 1억인데 과세관청에서는 1억은 그 톡도 안 되는 가격이다. 이것은 2억 간다. 그러면 1억에 대해서 세금을 추징을 매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추징 매기는 것이 가산세가 적지 않아요. 가산세가 무신고 아주 그 금액을 적게 했다. 과소신고를 했다. 가산세만 해도 20%. 그 다음에 납부를 안 했잖아요. 신고가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납부가 안 됐으니까 납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1년에 약 한 11%씩 붙어 나가요. 근데 신고 내고 나서 바로 너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은데 이게 2년 3년 있다가도 조사를 하는 수가 있다. 그러면 2년 있다 하면 안 낸 세금에 대한 가산세가 20% 우선 붙고 거기다가 또 11%씩 2년치가 붙고 40%가 붙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을 너무 적게 당장 신고 낼 때에 좀 세금을 좀 늦게 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좀 너무 어렵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감정을 기왕 받으셔서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이고. 또 이제 어떤 경우는 실제로 자식하고 특수관계인 이렇게 관계에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매매는 인정을 안 해요. 세법에 배우자, 자기 부인이나 남편이나 또는 자식하고의 거래는 아무리 자식 통장에서 돈이 온 걸로 해놨다 손치더라도 그거는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게 다만 근데 인정되는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내가 이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은행에 대출을 많이 받아놓은 게 있어. 그래서 시세를 잘 쳐가지고 그 차액을 이제 자식들부터 받았다든가 뭐 요럴 적에는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럴 때도 자식하고 하니까 가격을 좀 낮춰서 매매를 해놓는다 이 말이에요. 남하고 팔 적에는 한 2억에 팔 수 있는데 뭐 굳이 2억으로 해가지고 세금 많이 냈고 뭐이냐 1억 한 5천 정도로 하자.
그래서 그렇게 만들 수가 있다. 이제 그럴 적에도 세무서가 거래된 것은 작은 거래나 모든 걸로 봐서 인정은 되겠는데 가격이 너무 싸다. 그러면 30% 차이가 난다. 그러면 그 30% 차이 났을 적에는 그것을 또 과세를 합니다. 그리고 또 차이 난 것이 30%까지는 안 되는데 큰 물건을 갖다가 그 거래를 했기 때문에 3억 정도 차이가 난다. 그랬을 적에도 그 차액만큼을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증여라는 게 두 가지 거래의 형태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무상으로 그냥 줬을 때에 있고, 또 하나는 거래가 이루어졌다. 대금을 주고받은 것 같이 거래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적에는 그 차액만큼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럼 증여를 하게 되면 세금을 매길 때에, 과세할 때, 제가 말은 편하게 하겠습니다. 쉽게 매길 때에 공제를 얼마를 하느냐. 그래서 부부 간에는 10년 동안 6억을 빼줍니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6억. 그 다음에 자녀한테는 5천만 원을 빼준다. 그 다음에 애들이 미성년자다. 그럴 적에는 2천만 원을 빼줍니다. 이것이 10년 동안입니다. 올해 5천 빼주고 내년에 또 5천. 그게 아니라 10년간 증여를 여러 번 하면 그 여러 번을 다 나중에 더해서 세금을 과세를 하면서 5천만 원밖에 안 빼준다. 그러면 또 이제 질문을 아버지가 주고 엄마가 주면 각각 5천만 원씩 빼주냐? 안 빼줍니다. 그냥 한 번에 부모로부터 받는 것이다. 그래서 그냥 한 번 5천만 원인데. 그래서 매년 빼주는 것도 아니고 부모 어머니 거 아버지 거 따로따로 빼주지 않고 더해서 5천만 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줄적에 보면 이 아들놈은 좀 신뢰성이 안 가. 애가. 그냥 며느리한테 주고 싶다 해요. 며느리한테. 그럼 며느리한테도 우리가 이제 정서적으로는 며느리도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며느리는 세법상 그냥 친족으로 봐서 1,000만 원만 빼줍니다. 1,000만 원. 그 다음에 사위한테 주는 것도 역시 1,000만 원만 빼준다. 이게 다 빼주지는 않고 이렇게 차등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자식한테 주는 거 그냥 무조건 세금 다 매기느냐? 그건 아니고 이제 뭐 이렇게 생활비, 또 치료비, 또 뭐 이런 것들, 또 자녀 학비. 근데 자녀 학비는 손주한테 주는 것을 아들이 줘야 되는 게 맞지 할아버지가 주냐 이거지요. 근데 아들의 소득이 상당히 아주 어렵다. 그걸 감당하기 어렵다. 이제 이럴 적에는 예외적으로 좀 봐주는데 일단 손주한테 주는 것도 우선권은 아들한테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어려울 적에는 할아버지가 주는 것도 그것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이 내는 겁니다. 주는 사람이 내는 게 아니라 뭐 주는 사람이 그 재산 주고 세금까지 낼 수는 없잖아요. 그냥 받는 사람이 내는 것인데 그렇게 받는 사람이 그런 거는 안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축하금, 결혼 축의금, 또 부의금. 근데 이런 것도 무조건이냐? 그건 아니고 사회 통념상 이 정도는 부의금으로 볼 수 있다. 이 정도는 이거는 축하금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정도에 대해서는 그 증여세를 물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결혼한 자녀들이 부동산을 뭐 산다든가 뭘 할 적에 자금 출처를 대야 되는데 그때 제가 그 결혼할 적에 축의금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축의금 명단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할 적에 명단을 쭉 제시해 보면 거기서 통상적으로 그래서 인정된 뭐 제가 봐서는 통상적이라고 하면 한 50만 원 미만 뭐 자기 소속돼 있는 기업체에서 대표가 그래도 50만 원은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50만 원 정도까지
또 이렇게까지 또 한 돈 100만 원, 뭐 사장이 뭐 하는 정도까지는 인정이 되지만 뭐 1, 2천만 원이 들어왔다든가 뭐였다 하던 것은 그거는 통상적인 그러한 축의금이나 부의금으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여를 했는데 부동산을 증여할 때 빼주는 게 있거든요. 증여. 또 빼주는 게 뭐냐면 부채를 빼준다. 부채. 그걸 부담부 증여라고 합니다. 부담부.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가 한 채 있는데 이걸 아들한테 줘야 되겠다. 근데 그 아들한테 줄 때에 이미 그 아파트에 대출금이 있었다. 이게 대출금. 그럼 대출금은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매긴다. 또 그 아파트를 내가 세를 주고 있었다. 그런데 거기에 전세 보증금이 얼마 있다. 그러면 아파트 가격에서 그 금액을 빼고 그리고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증여세가 줄어들 거예요. 아파트가 한 5억 되는데 대출금이 한 3억 있었다. 그럼 2억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물면 된단 말이에요. 대신 아버지는 이미 3억 대출을 받아가지고 썼잖아요. 그 쓴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대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실무에 들어가서 이거를 자식한테 줘야 되겠는데 부담부 증여가 좋을런지 그냥 주는 것이 좋을런지 따져보고 계산해봐야 돼. 그래서 부담부가 됐을 때에 아버지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가 얼마고 또 그것을 받은 자식이 내야 하는 세금이 증여세가 얼마, 두 개를 더 해봐야 된다. 두 개를 더 해봐서 싼 쪽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부담부로 안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증여세를 몽땅 무는 거하고 그렇게 양쪽 비교를 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증여세는 그럼 무조건 그냥 조금만 받아도 다 물리느냐? 50만 원 과세 표준이 50만 원까지는 안 물립니다. 그게 과세 최저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매기질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세율. 우리가 이제 세율을 적용할 때에 상당히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양도소득세도 그렇고 또 이 상속세도 그렇고 또 이 증여세도 그렇고 세율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이제 증여세율은 증여하는 금액이 1억 이하다 이게 1억 이하. 그러면 여기에 이제 공제한 거 다 공제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공제하고 세금 매겨야 할 금액이 1억이다. 그러면 이게 10%예요. 그러니까 9천만 원, 아까 5천만 원 빼고 부채 빼고 뭐 빼고 하니까 세금 매길 것이 9천만 원 하면 10% 900만 원이에요. 900만 원이고 이제 자진 신고를 하면 900만 원에서 3%를 신고 납부 세액공제 자진해서 한다 그래서 이제 3%를 빼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5억까지 1억에서 5억까지는 20%입니다. 20%.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 뭐냐면 한 4억 정도를 이제 그 증여를 하게 된다. 그러면 4억은 1억에서 5억 사이에가 20%거든요. 1억에서 5억 사이가 20%. 1억 미만은 10%, 1억에서 5억 사이는 20%. 4억에 대해서 20%를 다 매기는 게 아니고 걸리는 세율이 비록 20%이지만 20%를 다 매기는 게 아니고 이 4억을 1억은 10%, 나머지 3억은 20% 이런 식으로 누진 세율은 이런 식으로 매겨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슨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요새 60%래. 그러면 아이고 집 산 가격하고 판 가격하고 빼보니까 2억이 남는데 2억에 그러면 60% 1억 2천 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에요. 단일 세율로 60%짜리가 있기는 한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양도소득세는 6%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45%, 또 뭐 2주택일 적에는 65%, 3주택일 적에는 75% 이렇게 세율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혈직에 이런 식으로 그 매겨야 할 금액 과세 표준을 각 그 세율별로 차곡차곡 이렇게 계산해서 나가는 것이지 맨 마지막에 45%를 몽땅 매기는 것은 아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누진 세율은 한 번에 끄트머리 그냥 제일 높은 세율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뭐 이제 뭐 분할 납부, 연부연납 뭐 이런 건 시간이 벌써 17분인데 40분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조금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속은 그 원래 이제 상속은 사망으로부터 이제 생긴다 그랬죠. 사망. 그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세무 신고를 해야 되고 6개월 신고 기간 안에 합의해서 분할을 해야 합니다. 분할. 근데 6개월이 넘은 다음에 신고가 끝나고 나서 분할을 했다. 그러면 안 돼요. 얼마든지 분할은 할 수 있지만 6개월 안에는 법정 분할이 있고 합의 분할이 있는데 마음대로 이것을 분할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 법정 분할이라고 하면 뭐냐면 이제 부모님 중에서 이제 부친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제 모친 그다음에 자녀가 둘이다. 그 법정 분할할 적에는 이 자녀보다 어머니는 반을 더 갖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게 모친이 있고 자녀가 둘일 적에는 모친은 7분의 3, 자녀 1은 7분의 2, 자녀 2는 7분의 2. 그러면은 7분의 7 딱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한 자녀가 7분의 2를 가질 수 있는데 모친은 7분의 3을 갖는다. 그러니까 50%를 자녀보다 더 갖는다 이게. 만약에 자녀가 셋이면 이게 9분의 3, 9분의 2, 9분의 2, 9분의 2 이렇게 놀아가는 겁니다. 넷이면 11분의 3, 그 다음에 11분의 2, 11분의 2 이렇게. 이것이 법정 분할이에요. 법정 분할인데 이 법정 분할이 아무리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6개월 이내에는 마음대로 해도 상관이 없다 이게. 마음대로. 뭐 우리 어머니가 그냥 전체 다 가지셔. 해도 상관이 없다. 근데 법정 분할이 이렇게 돼 나중에 가서 현금을 다 논아 가졌어. 다 현금이 이제 많아 가지고 논아 가졌는데 6월달 6개월 지나서 세무 신고를 끝나고 나서 형이 너 너무 현금 너무 많이 가졌어. 1억은 내놔. 너 잘못됐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1억을 형한테 줬다. 그러면 증여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분할은 6개월 안에 법정 분할을 하든 합의 분할을 하든 6개월 안에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근데 6개월이 넘으면 안 된다. 그러면 다시 증여가 발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상속 중에서도 며느리하고 사위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상속은 이 혈통으로 나가는 혈통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며느리가 귀여워도 자식이 아무래도 형편없는 외에도 며느리 앞으로 상속을 안 된다. 그렇게 여기되고요. 또 이 혈통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냐면 태아의 애가 있다. 태아의 애가 있을 적에도 상속은 권리와 의무가 있어요. 다만 태아에 있는 애가 태어날 적에 사산이 되면 안 되지요. 그러나 사산이 안 되고 정상적으로 출산을 했다. 그러면 그 애도 상속의
권한이 있다. 우리나라는 그 정도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재산 상속, 돈을 현찰을 상속을 받았다. 현찰. 이제 그것도 아까 저런 식으로 논아가지면 돼. 뭐 그거는 규율 없이 논아가 안 해. 그러니까 6개월 안에 논아가지면 돼. 논아가면 되는데 세금을 매길 때에는 어떻게 매기느냐면 현금이 2천만 원 미만이면 하나도 안 매기. 근데 2천만 원이 넘었다. 그러면 20%만 과세를 합니다. 그리고 최고 2억까지 공제를 해준다. 최고 2억까지 해준다. 공제를 20%까지만 해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억을 갖다가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20%면 8천만 원은 공제하고, 그러면 3억 2천은 세금 매긴다. 근데 아주 많은 재산을 받은 그냥 100억을 그냥 했다. 그러니까 100억을 해가지고선 보니까 그 20%니까 20억을 공제 아니다. 2억까지만 해준다. 2억까지만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 공제. 우리가 이제 항상 그 일반적으로 듣기는 뭐냐면 배우자는 상속 받을 적에 30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대. 30억까지는 안 내도 된대. 이렇게 생각하는. 아니다. 무조건 30억이 아니라 아까 여기 얘기한 대로 배우자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따져 보니까 35억이 되더라. 상속을 많이 받게 되면 이제 35억이 되면 3억까지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배우자가 이 법정으로 따져 보니까 얼마를 가졌나는 따지지 않고 어쨌든 간에 법정으로 따져 보니까 한 15억 정도 되더라. 그럼 15억만 해준다. 그런데 재산이 별로 없어. 재산이 별로 없어 가지고 뭐 한 10억밖에 안 되는데 따져 보니까 한 4억밖에 엄마한테 돌아가는 게 없어. 그래도 5억까지는 해준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배우자는 5억 최하 5억, 최고 30억까지 공제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동거주택이라는 게 동거 같이 살았다. 같이 살았는데 이제 이것을 갖다가 상속을 한다. 그러면 배우자는 안 돼. 대신 자식이 부모님하고 동거를 했어요. 10년 이상 동거했는데 그 상속은 그 자식이 받게 되면, 그렇게 되면 6억까지 공제하고 세금을 매깁니다. 자, 이게 금액이 자꾸 좀 높은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일반적으로 아주 적은 것은 얼마까지 상속세를 안 내냐 하면 기본 공제가 5억이고 부인이 있거나 또 부인이 먼저 돌아가셔가지고 남편이 있거나 하여튼 배우자가 있을 때는 배우자가 최하 5억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억까지는 그 배우자가 있을 때는 10억까지는 상속세는 안 낸다. 근데 여기서 조금 한 가지 좀 설명을 드리면 현금도 없고 다른 것도 없고 다 없어. 다 없고 대신 집이 있다. 집이 근데 한 12, 3억 간다. 2, 3억 가는데 거기에 은행 대출도 있다. 그래서 그걸 빼고 나니까 뭐 한 7, 8억, 6, 7억도 안 된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적에는 뭐 그렇게 해서 감정 이렇게 받아서 이제 신고를 이제 해야죠. 그것도 시가로 신고, 아까 증여세 말씀하듯이 시가로 이렇게 계산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상속받는 주택은 좀 금액을 높이면 나중에 처분할 때에 그게 취득가액이 돼서 양도소득세가 적습니다. 부모님이 사시던 집이 이게 아주 오래전이가 돼가지고 가격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지금 그걸 팔면 양도소득세가 많았어. 그래서 돌아가셨어. 그럼 이거 상속이 되면 상속세 신고 낼 때에 감정을 받아서 높여서 신고를 내놓으면 그 집을 나중에 팔을 때에 그때는 양도소득세가 좀 줄어든다. 그런 그 세무신고 내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게 할 일이 많고, 그리고 상속세나
증여세나 세율이 아까 똑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증여세는 공제되는 것이 애들은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부인은 6억까지 공제 이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세금을 매기는 건데 지금 이 상속세는 얘기한 대로 공제되는 금액이 많잖아요. 부인은 5억에서 30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고 또 자녀들은 일괄 공제로 5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이런 또 금융소득 공제가 있고 뭐 등등등등 공제가 있어서 과세 표준이 좀 줄어든다 증여세보다는. 그래서 세율은 같다 하더라도 상속세가 좀 여유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전문적으로 세법 강의를 듣고 교육을 받는 게 아니니까 연세가 높으셔가지고 그 부동산을 그때서 이제 상속에 대한 염려를 해가지고 처분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거는 이렇게 추천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이게 처분을 하게 되면 우선 양도소득세 돈이 빠져나가잖아요. 돈이 해실되는 게 많아. 뭐 수수료도 나가고 뭣도 나가고 세금 빠져나가는. 또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집도 이사를 하고 뭐 또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또 들어가는 비용이 또 있고 돈이 회식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돈이 현찰로 이제 자녀들을 주면 증여세가 걸리고 그게 갖고 있다가 하면 상속으로 다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갖고 있었을 적에는 해실되는 돈이 별로 없었는데 이게 처분하게 되면 해실되는 돈이 많고 그 다음에 상속세 신고할 때 현찰은 몽탕 아까 그 공제 20%밖에 이외에는 전부 상속세를 물게 된다 이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은 아무렇게 해도 매매 가격보다는 감정 가격이 적거든요. 그게 적으니까 자녀들한테 그 상속세 부담이 좀 줄어들 수가 있다. 또 그리고 앞으로 양도할 적에도 양도소득세의 혜택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뭐 계신 어르신들은 다 70이 넘으시고 이제 그런데 뭐 요새 100세 시대긴 하지만 이거를 재산을 좀 증여하고 애들한테 하고 나중에 상속이나 이런 걸 대비하려면 미리 해야 돼. 미리 10년 죽기 전 10년 전에 해야 된다. 10년 전.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부동산을 처분을 했는데 상속세 조사를 하면 그 10년 안에 처분한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이 돈 다 어째서? 그걸 다 조사하는 거예요.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하면은 법적으로 조사를 안 해. 10년 바깥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돈을 어쨌건 간에 따지지는 못하게 돼 있다. 그래서 연세가 많은 상태에서 처분하는 것은 그저 별로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 기왕 하려고 그러면 정말 건강할 때에 처분을 해서 그때 다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녹화를 한다고 그러시지만 내가 자녀한테 지금 1억 주고 싶다. 야 1억. 아이 자식이 뭐 집도 늘린다고 그러고 뭐 또 사업도 한다고 그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서 안 줄 수가 없이 뺏겨. 1억을 개통장에 줬어. 그래서 줄 적에 또 걱정이 나서 이걸 현찰로 찾아가지고 줘야지 안 걸리냐 뭐 다 별국리를 다 그냥 낑낑낑 매는 거예요. 이제 이게 5천만 원밖에 안 빼준다는데 이거 어떡하냐. 우리가 아들한테 1,000만 원 통장으로 줬어도 세무서에서 그거 금방 몰라요. 알질 않아. 주면 원래 신고를 해야죠. 증여세 신고를 해요. 5천만 원이면 1억이면 5천 빼고 5천만 원 나머지에 대해서 10% 500만 원에서 3% 공제하고 세금 내는 게 맞아요. 그게 맞는데 그렇게 줬을 적에 당장 세무서에서 걸리느냐? 그건 안 걸린다 이거예요. 그게 언제 걸리느냐? 죽었다든가 또 받은 자녀가 무슨 세무조사를 받았어. 사업을 하던 놈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통장을 보니까 뭐 이거 어디서 뭐 1억이 들어온 게 너 이거 뭐야? 물품때 들어온 거야? 뭐야? 따져보니까 물품때가 아니라 부모님한테 들어왔대. 이럴 적에 걸리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서 뭐 돈 줬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금방 세무서에서 아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건 아니고, 그러나 이게 그렇게 허라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허라는 게 아니고 그렇다 하는 얘기는 그렇다. 그리고 또 돈 꺼낼 적에 이제 불안하니까 현찰로 꺼낸다. 뭐 현찰로. 현찰로 꺼내면 뭐 그거는 조사할 수가 있어요. 현찰로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뽑아가면 그 은행에서 그 금융 그 FIU인가 뭐 어디다가 보고를 합니다. 거긴 검사 뭐 있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 왜 현찰로 뽑아가냐? 이게 큰 돈을. 이게 돈 세탁하는 거 아닌가? 뭔가 부정한 일이 있지 않는가 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럴 적에 그러면 이제 오히려 그런 걸로 인해서 또 조사가 되면은 문제가 된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이거 뭐 그렇게 고민들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이 양도소득세가 참 복잡하죠. 이거 양도소득세가 참 이거 복잡한데 시간은 없고 그냥 중요한 것만. 양도소득세는 이제 그 세율이 한 1세대 1주택은 12억까지 안 매겨요. 12억까지. 그걸 안 매기고 2주택 때부터는 세금을 매기는데 일반 세율이라는 게 있어요. 일반 세율로 매기는데 그 일반 세율에 뭐 10%를 20%를 더 이 조정지역 안에서는 지금 조정지역 해제했죠. 그런데 이 조정지역 안에 있을 적에는 일반 세율에다가 20%를 더 엎쳐서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하세율이 양도소득세율 6%부터 시작하는데 26%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65%까지 매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3주택이다. 그럼 30%를 여기다가 업을 해가지고 매기는 거예요. 이렇게 양도소득세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과세를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다주택자들이 요새 팔래야 팔지 못하는 거예요. 뭐 팔아봐야 다 세금으로 다 가고 실제로 남은 거는 없고. 그러니까 요즘에게 이제 에라 세금 낼 바에 차라리 증여세를 내더라도 애들한테로 증여하자. 그래서 요새 자녀들한테 증여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그건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중과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매매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 거래도가 안 되고 부동산이 지금 얼어붙으니까 이번 정부에서 금년 5월부터 내년 5월 11일 그때까지 금년 5월 10일부터 내년 5월 9일까지 저렇게 20%씩 더 업해서 매기던 것을 일반 세율만 적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연세가 높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 1세대 1주택이다. 그러면 12억까지는 공제해 주지만 또 장기 보유 공제라는 게 있어요. 장기 보유 공제를 해준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주택을 갖고 있는데 임대주택, 요새 임대주택 하게 되면 주택수에 넣지 않고 뭐 혜택을 많이 줬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주택들을 지금 많이 갖고 있는데 아파트는 이제 안 되는 걸로 돼 있고, 일반 주택은 지금 임대주택 돼 있는데 임대주택에 대해서 임대료 받는 거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거 세금 신고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어떤 분은 아주 모르는 분은 임대료에 대해서도 부가세 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하는데, 임대주택에 대해서 머릿속에 딱 공시지가가, 내가 집을 갖고 있는 그 1세대 1주택인데 임대주택 공시지가가 9억 이하다. 내가 그 집에 안 살면서 이렇게 임대 놓을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주택이 1층, 2층, 3층 한 집인데 나는 지금 1층에 살고 나머지 세를 놨다든가. 그런데 거기서 받는 임대료 세금 내야 되냐? 근데 그거는 공시지가가 9억 이하면 아직은 상관없다. 9억 넘으면 임대료에 대해서 소득세를 내야 된다. 그리고 주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거래할 적에는 10% 부가가치세가 있는데 주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없다. 대신 이제 공시지가가 9억이 넘으면 임대료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라는 것을 내야 된다. 그 다음에 2주택이면 어떻게 되느냐? 2주택은 무조건 공시지가하고 뭐고 따질 거 없어. 그냥 2주택일 경우에는
전부 다 월세 받는 거 보증금은 이자 계산합니다. 해서 보증금 받아가지고 이거 은행에 넣지 않았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법에서는. 그래가지고 그 이자까지 더해서 또 종합소득세를 내요. 3주택이 되면 소형주택이라 그래가지고 소형주택은 안 매기는 건데 소형주택은 무조건 매긴다. 그래서 주택은 지금 정부에서 자꾸 그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세금을 중과하는 제도를 쓰고 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고민하는 게 있다면 전문가하고 상담을 좀 하셔야 돼. 그냥 옛날 생각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이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해서 하나는 임대주택을 해놓고 하나는 본인이 살았다 이게. 그러니까 본인은 하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팔았을 적에 이걸 파는 게 좋냐, 이걸 파는 게 좋냐 이런 것도 다 검토를 해야지. 공연히 그냥 허팔았다가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이 허팔아 가지고 세금을 3억 7천 냈어요. 그런데 이게 그 저한테 자세히 물어봤으면 좋은데 그냥 세무서에 가서 민원실에 가서 물어봐요. 그 사람들도 그냥 아주 그 어떤 그 소스를 그 어떤 정보를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검토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자니까 그냥 그런 거 있어요. 저 임대주택은 저 비과세예요. 뭐 그냥 대충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3억 7천을 냈어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아주 좀 철저히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취득세도 그 전에는 법무사 비용 다 등등해서 그래서 한 3~4%면 됐는데 이제 조정 지역 내에서는 집이 두 채가 되면 8%입니다. 8%. 아주 그 취득세가 이제 높습니다. 교회 같은 데가 이 주택을 사게 되면 얼마냐면 12% 물립니다. 12%. 그 12%면 이거 10억짜리 사면 1억 2천을 내는 거예요. 이게 아주 엄청난 취득세가 있다. 그냥 그것을 다 좀 하시고.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이제 12월 되면 이제 많이 물게 되는데 이 종합부동산세가 또 이제 부부 공동명의로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각자 따집니다. 종합부동산세. 그런데 부부가 각자 세금 신고내면 6억씩 공제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집값에서 이제 집값에 반해서 6억 공제고 그리고 세금 매기는 거예요. 근데 그 집밖에 없어. 부부고. 그러면 나는 이거는 이렇게 50%씩 각각 매기지 말고 하나로 매겨주시오. 1세대 1주택으로 매겨주시오. 아무리 부인 명의가 50%가 있어도 이렇게 되면 각각 6억씩 공제하는데 그렇게 되면 11억까지밖에 공제를 안 하지만 1세대 1주택 그렇게 됐을 적에는 보유 공제가 있고 또 세액 공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반드시 9월 말까지 난 집 한 채밖에 없는데 예전에 부인하고 50% 했는데 각각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거는 하나로 해서 종합부동산 내는 게 싸겠다 하면은 나 하나로 매기는 단일로 매기는 걸로 해주시고 신청을 하면 됩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공시지가가 11억 미만일 때는 각각 매기는 게 좋아요. 왜? 각각 6억씩 공제를 받으니까. 그러나 아파트가 한 20억, 30억 가는 집에 사신다. 근데 그거밖에 없다. 그럴 적에는 각각 매기지를 말고 하나로 매겨서 그래가지고 고유공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게 세금이 더 싸게 맥힌다. 예, 이렇게 됩니다. 딱 40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지려고 그러고 지금 준비는 엄청나게 했는데 이게 다 시간의 제약을 받고 또 우리 어르신들이 무엇이 가장 궁금한가 무엇이 저거한가 한 것을 제가 미리 잘 알면 그것만 딱딱딱딱 해드리면 좋은데 제 깐에는 그래도 오늘 말씀드린 게 대부분 궁금해 하실 것이다. 제가 지금까지 상담을 하고 한 결과로는 아마 그런 것일 것이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 더 좀 시원치 않다. 내가 지금 물어볼 것도 있다. 그러면은 저한테 전화를 거시면 제가 동신교회에 경로대에 있던 사람이다. 그러시면 제가 친절하게 물론 보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